우리 일본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오사카식 화법이 있고 도쿄식 화법이, 교토식 화법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토는 돌려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금 완전히 내 스스로는 교토식 화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최대한 돌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직설적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고. 자, 우리가 이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그냥 유튜브 쇼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미미미누 나와서 봤는데 국어 강사분들 나오셔가지고 그풀 vs 구조독해 토론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일단 저는 얘가 토론 주제가 되는 것부터가 조금 어이가 없었고 답답함을 못 이기고 댓글을 달았어요. 제 실명으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뭔지도 몰라서 그냥 기억도 안 나지만 어디다 달았는지. 여러분 이제 그냥 읽고 그냥 푼다는 얘기고 구조를 독해한다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우리 수학 풀이 과정 볼게 얘들아. 나는 수학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다 쓰는 스타일이다. 손. 괜찮아. 나는 암산한다. 손. 적당히 쓴다. 손. 자, 골라봐. 셋 중 하나로. 그러니까 물론 스펙트럼이죠. 내가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다 적는다. 거의 암산이다. 나는 그래도 섞여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세 구간으로 나눠볼게. 나는 좀 안산 쪽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암산 쪽이다. 다 꼼꼼하게 쓰는 것 같다. 중간이다. 자,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풀이 과정을 못 쓰는 애들은 실력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당연하지. 무슨 말인지 돼요? 천재형 애들 중에는 암산만 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내신에서 좋은 점수 못 받죠. 서술형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는 거잖아. 그럼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술형은 실수나 과정을 봐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에서 암산 리스크는 커. 누가 1, 2, 3, 4번을 암산하고 있어. 누가 1, 2, 3번을 풀고 있어. 암산을 하지. 그러니까 1, 2, 3, 4번은 암산을 하겠지만 뭐 30번 같은 킬러를 푸는 친구들 보면은 풀이 과정을 적어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풀이 과정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단 말이야. 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친구는 그래프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면서 가는 친구가 있고 이 그래프를 암산하는 친구도 있어. 그 얘기야. 이걸 내가 암산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풀이 과정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전제야.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아. 국어도 풀이 과정이 있지 않겠니? 그럼 국어의 풀이 과정을 왜 못 배운 거냐면 역사가 진짜 뒤지게 짧아요. 3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도 30년 전, 20년 전 수능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냥 읽고 그냥 풀고 왔다 갔다 뭔가 풀이 과정을 수학처럼 그래프로 그릴지 뭐라 할지가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사실 수학도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강사들이 나왔냐. 예를 들면 현우진이라는 강사, 예를 들면 베이노라는 강사, 농담이 아니라 찐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중1 거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건 정비례 함수잖아. 얘를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한 거와 해석적으로 표현하는 이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이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이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얘와 얘가 동치명제라는 걸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이걸 폭넓게 생각을 하잖아. 요즘 되게 유명한 단어로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를. 자, 그럼 다시 이제 국어로 좁혀가지고 볼게요. 국어도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풀이 과정을 우리는 구조독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시중에서 쓰는 용어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2학년 독서의 학습활동 2학년 독서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보세요. 제가 오늘 써드리는 게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찾고 계십시오. 자, 그럼 왜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드릴게. 선생님 저는 수능 대비인데요. 선생님 저는 내신 대비인데요. 자, 일단은 오셔가지고 오늘 3시간 동안 듣고 가셔야 되니까 도망은 못 가실 거고 도망 못 가실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 잠깐만요, 선생님. 저 잡지 마시고. 저는 원래 당연히 수능 강사였고 자꾸 그런데 대치에 있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뭐 국제고 자사 이런 친구들이 고1인데 내신을 해달라고 와가지고 왜 그런지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는 제 해운대고 수업이야. 그런데 해운대고를 딱 봤더니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요. 그래서 일단 지문의 풀이 과정을 제가 써준 거죠. 자, 근데 봐라 얘들아. 해운대고의 서술형 문제야. 너희 빈칸 채울 수 있겠니? 지문이 20지문이야. 독서만. 문학도 치고 문법도 쳐야 돼. 20지문 너희 다 외워서 빈칸 넣을 수 있겠어? 한번 넣어봐. 그런데 이 빈칸에 들어갈 건 뭐야? 원자에게 A를 질량수로 이런 빈칸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저는 보자마자 애들이 이번에도 또 적중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얘들 공부 상태로 봤을 때는 또 틀려서 오겠다. 왜냐면 여러분 보셔. 제가 풀이 과정을 쫙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보면은 내가 화학 선생님 돼가지고 화학식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잘 보셔야 돼. 풀이 과정을 쫙 손으로
적어드렸어요. 판서로. 그리고 봐라. 여기에서 2단락에서 약 한 60단어 되는데 내가 3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 보시면 아인슈타인 공식 아시죠? E는 MC 스퀘어, C는 광속이야. 광속은 불변이니까 고정이야. 그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질량이에요. 즉 질량과 에너지는 비례야.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2단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원자 핵 결합 에너지라고 되어 있다. 이 2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3단어야. 첫 번째, 질량 결손이 에너지고 에너지는 원자 핵 결합 에너지. 빈칸 들어갈 게 뭐겠어, 그럼? 원자 핵 결합 에너지예요. 이게 내신 서술형도 나오고 수능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 저 따라오세요. 우리가 학습 활동 그 자체가 그냥 수능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5개 선지 중에 고르는 그런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풀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대충 찍어서 답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중간에 수학의 풀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선다 중에 수학의 한 선지를 고를 수 있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풀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논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일 평가하기 쉬운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 들어오면서 슬슬 이렇게 시험이 바뀌어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28 입시에 원래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28 입시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으로 사람이 쓰는 그걸 평가하는 테스트를 할 거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잼민이들부터는 이게 수능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 과정이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미 이거는 계속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읽고 그냥 풀겠다 구조 좋게는 너무 라이브한 논쟁이야. 너무 질 떨어지는 논쟁이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학습자가 선수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시험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 레벨까지 가시는 거고 그냥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어에 있어서만큼 최첨단입니다. 그냥 이거야.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이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이게 학년이 쌓여갈수록 물음표를 박아요. 중학생들처럼 아예 자아가 없는 친구는 그냥 쫙 흡수를 해.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금 내가 읽을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저 따라와 볼게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풀렸던 지문이 딱 2지문이야. 18학년도 6월하고 18학년도 수능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대체 설명이 하잖아. 이쪽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한 20, 30% 되셔가지고 교사분들이 이걸 찍어가셔.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지.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능은요, 딱 8지문으로 공부를 딱 시켜놔요. 물론 여기에 파생되는 지문들 엮어보면 우리가 이제 교재로 받으실 건데 한 25지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수업 시간에는 적으면 4지문, 많으면 8지문 해가지고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과제로 나갈 거고 보충 영상으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약 60%의 경제 지문이 끝나고 EBS를 풀든 여러분 이감을 풀든 내신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걸 베이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 범위 고1까지, 초1부터 고1까지의 전과목이고 평가원 기출이고 EBS고 교과서야. 여기서 딱 묶이는 게 60%에서 50% 정도고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흐름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쪽에 2지문 배우셨잖아. 이 지문을 처음 여러분이 18학번이라고 치시면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한 시험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루셨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돈 문제가 이제 슬슬 줄어들 거야. 지금 전세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은 이유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의 위험이나 전세제도 위험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법적 계약의 원리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오늘 돈의 원리를 배울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고 영상 끊었다 갈게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일단 경제 역사를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회시간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더라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현대의 경제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어려웠던 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브레트누즈 체제를 보면은 이거는 화폐의 역사 지문이야. 근데 화폐의 역사인데 아주 옛날부터 물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21학년도 EBS에서는 물물교환 화폐 경제 체제부터 해가지고 귀금속 화폐 경제 체제 해서 지금까지를 쭉
정리를 해서 끌고 오는데 이거는 배경식으로 아셔야 되고 인생살림이 꼭 필요한 거니까 정리를 해둡시다. 우리가 보통 대공황이라고 하면 언제만 알고 있냐면 1929년의 대공황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훨씬 크게 영향을 주는 건 1907년이에요. 전 세계의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념으로 얘네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이전의 시절이었던 대영제국 그 시절에 그래서 영란은행의 화폐가 기축통화했던 시절에 파운드와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그 화폐 발행을 권한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딱 봤더니 아무리 봐도 미국이 떡상이야. 그런데 이때 그때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월가나 어떤 그 맨하튼을 가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맨하튼 여행 가가지고 유람선 타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막 래퍼처럼 계속 할아버지께서 막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910년대요.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922년에요. 그래가지고 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만 모여있는 데가 그 동네야. 근데 그 동네에서 1907년 이미 한번 금융공황이 와요. 그래서 이 금융공황이 왔을 때 이 대리인이죠. JP 모건이 와서 그 동네에 있었던 전 금융인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금리가 100%였어요. 야, 너희 금리 100%면 다 죽어. 금리 10%로 고정이야. 금리 10% 내려. 여러분, 자, 이 지문이죠. 금리를 내리면 뭐가 올라가니? 통화량이 올라가.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살아나요. 야, 지금 경기가 다 죽었는데 니네가 금리를 100%를 받아? 자, 내가 돈은 다 대줄 거야. 대신에 10%만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실제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 미국은 제도가 계속 뜯어 고쳐지면서 만들어지던 그런 국가였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가 소유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야. 지금의 금융공황을 우리가 막았으니까 중앙은행 만들자. 근데 이걸 어떻게 사금융한테 맡깁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으로 되게 어수선했던 시절에 이게 사금융의 소유로 만들어져 버려. 얘네가 독점적으로 달러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미국의 행정부는 달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실제로 채권을 얘네한테 주고요. 빚증서를 주고 빚으로서 달러를 가져오고 국채에 대한 이자도 내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로 이 위기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았을 거 아니야. 군수물가로 계속 쏟아내었었던 것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급 과잉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공급 과잉의 문제는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거잖아. 문제는 얘네가 이윤이 안 남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고용을 줄여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럼 고용을 줄이니까 수요는 더 줄지. 그래 공급 과잉의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서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로 간 거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인 거고 첫 번째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라고 본 거냐? 공급 과잉의 문제니까 공급을 제한하자. 그래서 얘네는 계획경제로 가요. 두 번째 얘네는 뭐로 갔어? 수정자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0년이 지나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때는 누가 만든지 몰랐다고. 수정자본주의는 원래 그 당시에 정부는 야경국가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쟁만 하고 군대 아니면 경찰만 움직였던 국가였잖아. 야, 정부가 수요를 창출을 해주자.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니까 정부가 이쪽에서 힘을 실어주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야. 이게 경제 역사야. 자, 일단 이 흐름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능에 출제됐던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지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안 다룰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EBS 교육청 같이 준시험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에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중점적으로 안 다뤄둬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를 예상하고 연습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있어. 이걸 두 개를 쪼개서 봐야 되고 선생님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제. 자, 그럼 우리가 18학년도 6월 평가원에 풀었던 지문은 이 얘기야. 중앙은행의 역할이야.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거 그냥 사회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죠. 그럼 어려울 일이 전혀 없는데 듣고 나면 희한하게 지문이 뚫리기 시작을 할 거야. 왜? 그렇게 세팅된 지문들이거든요. 자,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채권을 거래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 해드리면 매수하면 사들이면 중앙은행으로 채권이 갖고 시중은행으로 돈이 가지. 그럼 시중은행의 보유 통화량이 늘어요.
그럼 보유 통화량이 늘었다는 거는 시중은행은 이거 돈 들고 있어봐야 이유득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얘네는 경쟁적으로 대출해 주려고 할 거야. 그러면 대출 경쟁을 하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경쟁한다. 다시 이거 좀 정확히 잡고 갈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한다. 자, 그럼 봐. 시중은행이 대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리랑 동일한 이자율이야, 얘들아. 금리 이자율이 떨어져. 자, 그럼 봐. 이 동네에 있는 뭐 20억짜리 집, 10억짜리 집이라고 해보자. 옛날에 금리가 10%면요. 저 집을 내가 빌려서 사면 1년 동안 1억을 내야 되는데 금리가 0.1%야 봐. 얼마 내면 되냐? 100만 원? 맞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네? 그럼 빌려서 다들 저 집을 살고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야? 신용과 동의어는 대출이야. 신용과 대출이 늘어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 돈이 많아졌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소비의 주체는 가게야, 얘들아. 생산의 주체,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야. 선생님 우리 집 투자도 하는데 그러면 기업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야. 자, 소비와 투자가 늘고 소비와 투자가 느니까 수요가 늘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도 늘겠죠. 수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경기도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세지니까 물가가 세져. 자, 물가가 세지면 뭐가 문제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냉수를 틀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채권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럼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량이 줄겠죠.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대출 경쟁도 들어줄 것이고 뭐 금리나 이자율 높게 책정해도 돈 받아갈 친구들은 대출 받아야지 급하면. 그러면 잠깐만 옛날에는 10억짜리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야 돼? 못 빌리겠다 돈. 신용대출이 줄어요. 그럼 당연히 시중의 통화량도 줄겠죠. 시중의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명품 소비 확 꺾여가지고 난리라며요. 소비 투자 확 줄겠네. 그럼 수요 공급 확 줄겠네. 수요 공급 확 줄었으니까 어떻게 돼? 경기가 진정되니까 구매력 떨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지는데 이러면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거 가지고 뭘 조절하더라? 물가 조절을 하더라. 근데 봐봐. 금리를 높인다고 바로 물가가 떨어지니? 아니요. 시간차야. 줄여서 뭐라 그래? 시차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이게 푸셨던 이단락 주제잖아. 금리를 높였더니 이자율을 높였더니 물가가 떨어지더라. 이게 일단락 주제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봐봐. 이 원리를 이해하고 1파랑도 6월 평가원 1단락, 2단락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보셔. 1단락, 2단락 반복되는 게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현감해 치고 갈게요. 그럼 1단락에 통화정책이라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의를 하죠. 제가 아까 주어라고 잡은 것처럼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자, 여러분 이런 거야. 우리가 의미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면요. 문장 구조 잡으시면 돼. 자,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리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찾는지 보면 돼. 내가 전 여친을 찾는지 전 여친이 나를 찾는지를 써보시면 돼.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처럼 문장 구조를 명확하게 잡으시면 의미가 정확히 들어와요. 그럼 중앙은행이 주어야. 자, 그 다음 뭐야? 서술어, 조절이야. 무엇을?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왜 조절하는 거죠? 경기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인과 구조로 봤을 때 원인이야 결과야? 목적은 결과죠. 목적. 야구 좋아하니? 야구의 목적이 뭐예요? 승리? 그러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알겠지? 똑같아.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적 목적 달성이야. 그럼 한글로 제가 얘를 정보 분류 해볼게요. 우리는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로 여기를 1단락이라고 정보 분류를 해놨잖아. 통화정책을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정보 분류를 했잖아.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원인이라고 하고 또는 수단이라고 하고 경제적 목적을 결과라고 하고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보 분류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둘의 관계는 인과관계잖아요. 영어의 원인을 cause의 C, 결과 effect의 E. 제가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런 기호들을 많이 쓸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바꿔 쓰셔도 되는데 사실 C는 원인, E는 결과. 인과 구조를 잡는 거야. 그래서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풀이 과정을 옆에다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통화 정책이 뭐래요? 금리를 가지고, 금리가 이자율이야. 금리와 통화량을 가지고 뭘 조절하는 거? 물가를 조절하는 거. 원인과 결과. 딱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니까 자, 다 좋아. 근데 왜 그럼 첫 번째는 배경지식이 없어서야. 두 번째는 연습이 안 돼서야. 어쨌든 이 반에 오셨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다 만들어 드릴 거고,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 한 개 이상을 항상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얼굴에 재능이 없고 나는 차은우가 아니고 나는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만들어 가시되, 제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딱 느낌만 봐도,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얘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점 정도 각은 나오거든. 근데 일단 여러분 푸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제가 되게 그래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야.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일단락에 다른데 막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 벌써 감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일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4개야, 얘들아. 맞지? 그럼 여기에 내가 주목하겠다라고 한정된 시간이란 자원을, 집중력이란 자원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감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을 칠 때 물론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알겠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밑줄도 이런 밑줄이지만 뭔가 내가 중심 내용의 밑줄을 치면서 간다든지 이런 감각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이 바닥에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일단락의 핵심 주제는 뭐야?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은 뭐야? 이자율이나 통화량 가지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경제 목적은 뭐였는데요? 물가 안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락의 정보가 많아서 좀 부담스럽잖아. 두 개의 관계만 집중하면 돼. 이자율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요. 벌써 나왔죠. 우리가 지금 일단락의 핵심 정보를, 자, 금리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라고 봤잖아.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라고 봤잖아.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라고 봤잖아.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라고 봤잖아. 이자율은 금리라고 했잖아. 둘은 어떤 관계야? 이자가 하락했더니 물가가 오른대요.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물가율이 떨어진대요. 두 개는 역의 관계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는 이거야. 선생님 다른 거 필요 없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신도 여러분이 고1 때는 모르겠고 중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고2 때 이후로부터는요, 내가 현관펜 치는데 정답 나오는 게 80%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단 80%부터 원정에서 80점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점은 나중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훨씬 중요한 능력이고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봐봐, 당연하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겠어. 그중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지. 주제는 어떻게 된다? 반복되고 강조된다. 3번 얘기하잖아. 이자 가지고 물가 안정, 이자 하락, 물가 상승, 이자 상승, 물가 하락. 이해됐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핵심 원리를 잡았더니 금리와 통화량, 금리와 물가는 역의 관계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 가지고 23번 문제 적용하는 문제잖아. 자, 여러분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차이는 알 거고 그냥 간략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포인트 낮춰줘야 되죠. 마이너스 1% 포인트 낮춰줘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딱 나오죠. 일단락에 금리가 4%로부터 1.5% 포인트만큼 더하거나 빼지면 물가는 분기를 기준으로 1% 포인트만큼 더하거나 빼질 텐데 2%가 목표니까 1%가 떨어져야 돼. 즉 무슨 얘기야? 물가가 1% 떨어져야 돼. 그럼 아까 일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하셨죠. 물가가 1%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올려야 된다. 보기 보니까 몇 퍼센트 포인트요? 1.5% 포인트요. 4 플러스 1.5%니까 5.5%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거야. 자, 너무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수업이 가능한 지역 학생이 진짜 몇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수업을 다 다니다가 지금 이제 5년 전부터 부산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고1, 작년이구나. 하는 것도 없이 나이만 먹고 있네. 벌써 해 이틀 차네요. 31일에도 수업했고 1월 1일에도 수업했어요. 이제 부산 내려와서 예비 고1 수업을 한 지 딱 이제 1년, 올해 2년 차네. 그런데 센텀 친구들만큼 제 수업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다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락에 뭐가 나와 있니? 금리를 높였더니 물가가 떨어지더라가 핵심을 올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금리를 높여주면 물가가 1% 떨어진다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를 골라도 얘는 얘 두 개는 아니죠. 일단 5.5%로 올리겠다는 얘가 있어야죠. 그러면 정답은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해되셨어? 이 느낌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원래 실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첫 수업이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약간 OT 같은, 이 지문 포함 약간 OT 같은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수능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고, 수준도 맞춰가야 되는데, 좀 쉬운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제가 별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말을 걸면 약간 걱정이 된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 근데 내 말을 걸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지 저랑 좀 얘기를 해가시면 제가 또 맞춰 드릴 거예요. 자, 이제 2단락 가볼게. 계속해서 봐, 얘들아. 1단락에서 2단락으로 이어지면 주제일 수밖에 없어. 1단락은 주제도입 단락이잖아. 결론 단락은 요약 정리 단락이잖아. 근데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똑같은 게 이어진다. 주제인 거야. 근데 봐, 여러분. 효과라고 했죠. 영어로 효과는 이펙트의 결과이라고 쓸게. 요건은 원인이죠. 그럼 얘들아, 원인에 따른 효과인데, 자, 효과를 분류하고 있어요? 원인을 분류하고 있어요? 효과 분류와 원인 분류야. 요건 중에는 1번과 2번이 있다. 맞니? 정답 나왔네. 뭐를 분류하고 있어? 원인을 cause 1, 선제성, cause 2, 신뢰성으로 나눴네. 정답 1번이 바로 보였죠. 1번, 뭐가 틀렸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죠. 요건이죠. 이해됐니? 자, 이 문제 유형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세속, 탈속 같은 거야. 세속의 여집합 뭡니까? 탈속이죠. 정보를 두 분류로 나눠볼게. 요건의 여집합 뭡니까? 목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요건과 목적을 한 단어를 바꿔 써서 물어본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고? 해강고가 지금 그래도 한 1년에 의대 한 5명 이상은 보내는 그래도 일반고 중에는 좀 치는 학교인데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세속과 탈속을 구분을 못해서 틀렸어요. 선생님 진짜로요? 좀 이따 나눠줘볼게.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를 분류한다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봐봐. 정보 분류해봐. 다 바로 나오잖아. 이거 목적이야, 요건이야? 요건을 두 개로 나눴네? 너무 쉽잖아요. 얘들아, 이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 수업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운 수업이 아니라 뒤지게 어려운 걸 되게 쉽게 푸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수학 강사였다고 얘기를 안 했지. 근데 현우진 베이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현우 선생님 데뷔하기 전에 제가 데뷔했어. 그때 제가 최연소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거의 수학으로 엄청 유명했어. 근데 왜 국어하고 있을까? 현우진 딱 등장했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저 포함 전국에 있는 수학 강사가 30편 킬러 문제를 막 20분, 30분 동안 낑낑낑낑낑 해가지고 야, 다 풀었지? 씨발, 나 대단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현우진 막 5분 만에 푸는 거야. 재능 차이다, 이거. 난 못하겠다. 난 못 이기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대 졸업을 안 해가지고 그때 복수 전공을 해서 그때 이제 사실은 국어로 전과를 한 거예요. 저는 강사를. 그러니까 되게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강사거든. 봐. 남들은 30분 걸리는 걸 5분 걸렸다니까. 그 얘기야. 남들은 낑낑대면서 10분 걸리는 걸 저랑 같이 하면 4분, 5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남들은요. 왼쪽에 최소한 800단어야. 저랑 처리하면 20단어만 처리하시면 돼. 남들은 여기서 막 2번이 어떻고 저쩌고 그냥 1번 끝이야. 뭐만 볼 줄 알면 정보를 분류하는 기술적인 연습은 금방금방 보이실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 자, 그럼 2단락의 주제는 선제성과 신뢰성이잖아. 자, 그럼 봐봐. 단어 뜻을 알고 있죠. 선제적이라는 게 뭐야? 미리 대처해야지. 아까 설명 끝났죠? 미리 대처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 미리 해야 된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답이 나왔어요. 미리 대처 언제 해야 된대? 한 개 분기 전에. 이해됐어? 지속효과는 몇 개 분기? 한 개 분기래요. 그럼 봐. 우리가 4월 1일에 1% 낮추려고 하면 언제 약발이 먹힌다고? 한 개 분기 이전에. 그래서 이때 시행을 해야 건너뛰고 이때부터 한 개 분기 동안 영향을 주겠죠. 근데 지속효과는 한 개 분기니까 이때도 유지를 해줘야 한 개 분기 뛰고 유지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5.5%로 높인 다음에 1월 1일에 시행을 해서 이때 낮춰. 그럼 끝나. 효과가. 그러니까 4월 1일에도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한 개 분기 뒤에 영향. 됐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요. 여기까지 되셨니? 봐봐. 벌써 두 문제 풀렸어. 자, 그리고 이제 3단락, 4단락 주제는요. 두 단어야. 3단락 주제 뭐야? 기억이네. 4단락 주제 뭐야? 니은이네. 쉽게 생각하세요. 준칙이 뭐야? 무슨 일이 있어도 원리 원칙을 준수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 경제 다 망해도 상관없다. 니은은
아니 결과가 좋아야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볼래? 얘는 과정이 중요한 애 같고요. 얘는 결과가 중요한 애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특정 단어로. 그래서 뭐라고? 지킬 준자예요. 뭐를? 원칙을, 약속을, 목표나 운영 방식,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준칙. 그래서 어떻게 된대? 망하더라도 좋아.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거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걔랑 대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축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있다야. 얘는 뭐야? 준칙주의보다 변화에 대응하자죠. 끝났네. 마지막 문제 정답 1번으로. 무슨 일 있어도 원리 원칙을 지키자. 기억. 됐어요? 이 느낌이야. 그래서 4번 컷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딱 적당한 학생도 있어요. 자, 쉬운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첫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고 국어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같이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고생하신 만큼 좀 바뀔 거고 자, 당연히 쉽고 어렵고 둘 다 문제거든. 저랑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실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조교쌤이 밀착톡이라는 걸 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문도 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저한테 질문, 저한테 주문도 다 카톡으로 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좀 잡아갈 테니까 정리고. 자,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이 풀이 과정을 이쪽으로 와봐.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 지문은요 약 한 거의 1000단어 정도, 800에서 1000단어 정도 되는 조금 정보량이 없는 지문인데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글의 주제. 1단락 역할은 항상 뭐냐면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야. 앞으로 주제 세팅을 저는 TS, 토픽 세팅이라고 쓸게요. 최대한 간결하게 한 단어를 잡으면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도 저쪽에 우다다다 쏟아낼 수 있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건 금리와 이자율을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는 거야.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봅시다. 둘은 뭐야? 인과관계야. 금리와 이자율이 떨어지면 물가는 높아진다. 둘은 역의관계다. 그래서 금리와 이자율을 높였다. 물가가 떨어진다. 역의관계라는 거 잡아주시고. 자, 2단락. 그럼 통화정책의 핵심 원리는 이미 다뤘잖아. 잘 보셔야 돼. 경제에선 이렇게 원리를 다뤄요. 자, 우리 이거는 굳이 따지면 무슨 함수야?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선생님 저 수학 되게 못하는데요.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확률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이과 애들은 벙쪄 있을 때가 있어. 자, 두 번째 볼게. 통화정책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목적이 있을 거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목적도 앞으로 저는 2라고 적을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가 있어?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단락에서 요건 2, 요건 1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니? 선제성. 선제성은 왜 해야 된대? 시차가 있기 때문이래. 아까 저기다 썼다시피 금리 높인다고 물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다다다다다 시간차가 있었던 거잖아. 자, 3단락. 또 뭘 갖춰야 돼?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 근데 신뢰를 주는 관점에는 기업과 니은 관점이 있대요. 자, 기업 관점은 뭐니? 무슨 일이 있어도 준칙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결과를 내라. 재량이래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슨 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애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항 설계가 어떻게 돼 있니? 자, 첫 번째. 글 전체를 싹 다 관통하는 거는 뭐야? 네. 통화정책과 그 요건 1, 2번으로 1, 2, 3, 4단락이 싹 다 정리되니까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주제를 묻는 문제야. 주제를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으면은 첫 번째 문제에 1번 선지 정답이 바로 보였을 거고 1번을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거 팁으로 드리자면 뭘 바꿔 쓸 줄 알아야 된다? 네. 목적이라는 정보와 요건이라는 정보를 분류하실 수 있으면은 목적과 요건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고 있구나. 명백하게. 이게 보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금리와 물가의 역관계와 시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정리했고 두 번째 문제는 아시다시피 4%에서 1.5%포인트만큼 플러스를 시켜줬더니 금리가 3에서 2%로 줄어들더라. 4 플러스 1.5를 했더니 그 결과로 3에서 2로 줄더라. 됐죠? 그래서 뭘 높였더니 네,
금리를 높여주셨더니 물가가 떨어지더라.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야? 시차를 적용해가지고 한 개 분기 앞서야 됐더라. 그래서 5번 선지 고르는 거 문제가 없었어요. 자, 마지막 3, 4단락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들었네.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문제의 정답 1번 선지 끝이야. 이게 풀이 과정이야, 얘들아. 자, 풀이 과정은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지만 각자 알아서 쓰라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될 거잖아. 똑같이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느새 되고 있을 거야. 그럼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거야. 선생님 실전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까 답을 맨 처음 줬지. 실전에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시간 안에만 푸시면 돼. 답만 내시면 돼. 주사위 굴리셔도 돼. 걸리지만 않으면 뭔 짓은 하세요. 난 몰라. 그날 있었던 일은.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언젠가는 표를 그려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래프를 해석해야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거 언제 연습한다? 오늘 연습한다. 필기하십시오. 영상 끊겠습니다.